프랑켄슈타인 제2부 1장 몰아치듯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한껏 힘든 감정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 후에 찾아들어 영혼에게서 희망과 두려움을 모조리 앗아가는 죽은 듯한 고요함,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만큼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스틴은 죽었습니다. 안식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마음껏 피가 흘렀지만 심장을 짓누르는 절망과 회한은 무엇으로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서는 잠이 달아났습니다. 나는 악령처럼 방황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일,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원래 내 마음에는 다정함과 미덕에 대한 애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왔고 선의를 실천해 인류를 이롭게 할 순간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흡족하게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건네야 하는 양심의 평화 대신 회한과 죄의식에 붙들려 괴로웠습니다. 회한과 자책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의 지옥으로 나를 몰아갔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 때문에 최초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던 건강이 다시 야금야금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기쁨과 흡족함을 표현하는 소리는 내게 죄다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고독뿐이었습니다. 죽음처럼 깊고 어두운 고독 말입니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변한 내 성품과 습관을 힘들게 지켜보시다가 슬픔이 지나쳐 묻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애쓰더군요. 아버지 말씀은 이랬습니다. 빅토르, 이 아비 마음은 아프지 않을 것 같니? 네 동생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내가 아니겠니? 그래도 슬픔을 과도하게 드러내 남은 이들의 불행을 배가시키지 않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다. 그건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말이다. 지나친 슬픔은 반전이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일상의 유익한 일들까지 방해하니까 말이다. 사회에 적응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조언은 훌륭했지만 내 경우에는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쓰디쓴 자책이 다른 감정과 섞이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제일 먼저 슬픔을 감추고 친구들을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충고에 나는 그저 절망의 눈길로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으려고 애썼지요. 이쯤 우리는 벨리브에 있는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 사는 것이 내게는 특히 다행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제네바 성의 집은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었지요. 그곳 성문은 밤 10시면 잠기는 통에 그 시각 이후에는 호수에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벨리브에서 나는 자유였습니다.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면 대부분 호수에 나가 배를 타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돛을 올리고 배를 바람에 맡기기도 했고 노를 저어 호수 중앙으로 나간 다음 배를 물살의 흐름에 맡기고 나만의 비참한 상념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종종 유혹이 찾아들었습니다. 호숫가에 다가갈 때만 간간히 끽끽대는 박쥐나 개구리를 빼고는 주위가 온통 고요한데 나 혼자만 천국처럼 아름다운 풍광 속에 불안하게 방황하며 고요를 깨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면 호수에 뛰어들고픈 유혹을 느낀 겁니다. 저 호수는 끔찍한 불행을 영원히 덮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유혹을 억눌렀습니다. 용감한 엘리자베스. 고통에 시달리는 엘리자베스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소중한 연인이었을 뿐 아니라 내 존재와 떼어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살아남은 동생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불어넣은 악마의 원한에 가족들을 무방비로 노출한 채 버려두는 비열한 짓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죽고 싶은 순간이 닥칠 때마다 아프게 울었습니다. 평화가 내 마음에 다시 찾아들어 가족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책이 희망의 불을 모조리 꺼버렸으니까요. 고칠 돌이 없는 악행들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창조한 괴물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매일 두려움에 떨며 지냈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예감, 그 괴물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버릴 만큼 거대한 범죄를 또 저지르리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은 항상 있었지요. 이 악한에 대한 나의 혐오는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놈을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렸고 눈에는 불이 났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생명을 준 그 존재를 제거하고야 말겠다는 소망만 간절했습니다. 그 놈이 저지른 범죄와 악행을 생각할 때면 미움과 복수심이 절제의 한계를 박차고 터져 나왔습니다. 안데스 산맥 정상에서 그 놈을 떠밀어 바닥에 처박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곳까지 고행의 순례를 떠날 겁니다. 놈을 꼭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놈에게 극한 분노를 쏟아부은 다음 윌리엄과 유스틴의 죽음에 복수해야 했으니까요. 집은 상갓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간 닥친 끔찍한 일로 건강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슬픔과 시리에 빠져 더 이상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죽은 이들을 모독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철저히 파괴된 순수에서 영원한 슬픔과 눈물을 마치 조공처럼 바치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린 시절 나와 함께 호숫가를 돌아다니며 미래의 희망을 나누던 쾌활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중한 사람이 되어 변덕스러운 운명과 불안정한 인간의 삶에 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빅토르, 유스틴 모리츠의 가엾은 죽음을 생각하면 세상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전에는 책에서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악덕과 불의에 관한 이야기를 그저 옛 이야기거나 꾸며낸 악이라고 생각했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상상하기는 쉽지 않는 나와는 먼 이야기로 치부했지. 하지만 우리 집에 불행이 닥치고 나니 이제 사람들이 서로의 피를 갈구하는 괴물로 보여.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같이 그 불쌍한 아이가 유죄라고 믿었으니까. 유스틴이 정말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분명 가장 타락한 짐승이었겠지. 보석먹기 때문에 은인이자 친구의 아들, 태어날 때부터 보살피고 친자식처럼 사랑했다고 여겼던 아이를 죽였으니 말이야.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게 죽임당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런 짐승은 인간 사회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유스틴은 결백했어. 그 애가 무죄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느꼈지. 너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것만 봐도 내 생각은 맞는 거야. 아, 빅토르. 거짓이 진실과 이토록 같아 보인다면 행복을 자신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벼랑 끝을 향해 걷는 기분이야. 수천 명의 사람이 그곳에 운집해 벼랑 아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윌리엄과 유스틴은 살해당했는데 그 살인자는 달아났어. 놈은 세상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고 아마 존경받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같은 죄목으로 형장에서는 운명에 처하더라도 난 그 비열한 놈과 자리를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지극한 번민에 빠져 엘리자베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인을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로 보자면 나야말로 진정한 살인자였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내 표정에서 고통을 읽어내고는 다정하게 내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나의 사촌 빅토르,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해. 이번 일을 겪은 나의 상심이 얼마나 깊은지는 신만 아시겠지. 하지만 너의 괴로움이 나보다 크구나. 네 얼굴에 떠오르는 절망, 때로는 복수심 가득한 표정 때문에 떨려. 빅토르,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어. 우리는 꼭 행복해질 거야. 세상에 섞이지 않고 고향 땅에서 조용히 산다면 누가 우리의 평온을 방해할 수 있겠어? 이 말을 하는 엘리자베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 위로를 자신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소도 지었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악당을 내쫓겠다는 듯 말입니다. 아버지는 내 얼굴에 그려진 불행의 표정을 당연한 슬픔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 입맛에 맞는 재밌거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평정을 되찾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는 시골로 이사했던 것이었고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샤모니 계곡으로 소풍을 나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지만 엘리자베스와 에르네스트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둘 다 그곳 풍광을 몹시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아주 경이롭고 숭고한 곳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8월 중순쯤 제네바를 떠나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유스틴이 죽고 2달가량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날씨는 드물게 화창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비통함이 잠깐 환경을 바꾸는 정도로 쫓아낼 만한 슬픔이었다면 이 여행은 아버지가 의도하셨던 효과를 틀림없이 냈겠지요. 늘 그랬듯 풍광에는 관심이 없지 않았으니까요. 풍광은 가끔씩은 슬픔을 달래주었습니다. 아예 없애지는 못했지만요. 첫날은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멀리 보이던 산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길 사이로 지나가던 계곡은 아르브강으로 형성된 것이었는데 길을 따라가 보니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해가 지자 사방에 거대한 산들과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솟은 모습이 보였고 바위 사이를 표의하듯 흐르는 강물 소리, 주위 폭포들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은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계곡은 더 장엄하고 경이로운 자태를 뽐내더군요. 폐허가 된 성들이 소나무 우거진 산 절벽 위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고 맹렬히 흐르는 아르브강과 나무 사이로 곳곳에 살짝살짝 보이는 작은 집들은 독특하게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냈습니다. 위험 가득한 알프스 산맥은 이곳의 아름다움에 장엄함과 숭고함을 보탰습니다. 피라미드와 돔을 닮은 모양으로 하얗게 빛나는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있는 광경은 딴 세상, 전혀 다른 종족이 사는 곳 같았습니다. 펠리시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 때문에 형성된 협곡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협곡 위로 솟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곧 샤모니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샤모니 계곡은 방금 지나온 세르보 계곡보다 경이롭고 숭고했지만 그림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눈 덮인 산맥이 샤모니 계곡과 세르보 계곡 간의 경계였지만 이곳에는 폐허가 된 성이나 비옥한 들판은 없더군요.
대신 거대한 빙하들이 길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눈사태에 따른 굉음이 들렸고 눈사태가 지나간 자리에는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장엄하게 솟은 최고봉 몽블랑이 주변의 뾰족한 봉우리 사이로 솟아올라 거대한 돔 모양으로 계곡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때때로 엘리자베스와 같이 다니며 풍광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애쓰긴 했지만 대개는 타고 있던 노새를 괴롭혀 일행보다 뒤처지게 한 다음 비참한 상념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노새의 박차를 가해 일행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일행과 거리가 멀어지자면 노새에서 내려 풀밭에 몸을 던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러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샤모니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엘리자베스는 녹초가 되었지만 에르네스트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애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유일한 상황이라고는 남풍이 불어 다음날 분명 비가 올 것 같다는 것뿐이었지요. 일찍 숙소 들어갔지만 식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습니다. 창가에 몇 시간이고 남아 몽블랑 위에서 뛰노는 파리한 번갯불을 보며 창 아래 아르브 강의 경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